예, 포유환율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뉴스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포유환율연구소에서 현재 실험적으로 이 환율 연동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익률이 불과 2개월 만에 40%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2개월 만에 40%,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증권가 대부분 이 신문에 나는 수익률은요, 이거는 연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연 수익률로 다시 한번 따져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개월에다가 6을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나오는 결과가 240%, 즉 포유환율연구소의 연수익률은 현재까지는 240%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240%라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는 듣자마자 이게 어마무시한 수익률이라는 거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에 그 다른 펀드들의 수익률이 궁금해서 또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포유환율연구소의 수익률에 근접한 펀드가 단 한 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삼 다시 이 윤치현 소장님이 그동안 다져온 내공이 정말 굉장하시구나 라는 부분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것도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높은 고수익률을 달성하시게 되신 건지, 또 윤치현 소장님과 다른 이 경제 전문가라고 불리는 학자, 애널리스트 이러한 분들과는 어떤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윤치현 소장님은 도대체 어떤 투자 철학과 어떤 투자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 사견을 약간 넣어서 제가 한번 감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일단은 이게 연수익률로 따지면 240%인데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명백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유환율연구소 영상을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이거 운빨이다, 운 좋아서 저렇게 된 것 같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운이 좋았다, 물론 운도 좋아요. 제가 봐도 운도 좋은데 저는 윤채현 소장님이 정말로 최고 수준의 고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익률 240%라는 거는 진짜로 운도 좋게 따라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부분, 이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몇 개월 전에도 이 포유환율연구소의 지난 3년간의 예측률 다 조사해가지고 다 정리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예측 적중률이 못해도 95%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맞춰 오셨다라는 거, 이거 절대 운빨 아닌 거죠. 명백한 실력이죠. 3년 내내 계속 운이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실력이라는 요소 정말 무시할 수 없고, 저는 어마무시하다고 보고, 그동안 전화도 많이 드리면서 제가 어떤 깨달은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어떤 무시무시함,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할까, 바로 이런 부분, 이 다른 경제 전문가들과 이 포유환율연구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로는 저는 윤치현 소장님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어떤 본인만의 철학, 가치관, 그 철학의 수준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과 가치관의 수준이 높으면은 그게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든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투자 철학에서의 어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윤치현 소장님은요, 영업이익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러한 규모 있는 생산성, 막 사람들이 막 이 기업 좋다라고 막 추천을 해요. 그래서 막 테마주로 막 띄워주는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기업이 적자 기업인 거죠. 그 A라는 기업이. 그리고 그 기업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계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생산성도 현재 나오지도 않고 영업이익도 없고 또 미래 비전도 그닥 없어 보이는 그런 기업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런 기업 절대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띄워줘도요, 절대 투자 안 해. 왜? 이거는 자기의 투자 철학과는 맞지 않으니까. 근데 반면에 사람들이 막 띄워주지 않아요.
근데 그 기업이 탄탄한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추천해 주셨던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마주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띄워줘도 그 기업이 되게 탄탄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 영업이익도 잘 나와. 그리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고 만들어내는 제품의 퀄리티도 높고 또 이런 기업들 자체가 국민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서 몰려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상황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좋게 만드는 그런 투자 기법인데 여러분 그 간디의 7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없는 과학, 그 나라를 망치는 7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환경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양심 없는 쾌락, 도덕 없는 경제 뭐 이런 식으로 한 7가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윤 소장님께서는 오히려 이 도덕성 있는 경제를 추구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도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국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이거 도덕성 있는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진리에 가까운 투자 기법인 거죠. 이런 식의 투자 기법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금융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국민들의 투자 물결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 물결이 향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쪽으로 그 물결이 향한다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러한 투자 기법이 앞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러한 투자 철학 자체가 본인에게도 당연히 이롭고 왜냐면은 수익률이 높으니까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롭게 만들죠. 그리고 사회에도 이롭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이롭게 하고 또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좋은 투자 철학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보이는 거죠. 또 생각나는 걸로는 또 윤 소장님께서는 그 기술적 지표라든지 어떤 그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그래프 보고 가격대를 전망하는데 윤 소장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프의 향방을 보고 미래 가격대를 전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다른 주식 유튜버들 보면은 어떤 그 가상화폐 투자자, 비트코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느 날 가격대가 하루 만에 5% 폭락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기술적인 그래프에 기반해서 오늘 5%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날은 오를 확률이 아무리 못해도 높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적 지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식의 기술적 지표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이런 책도 진짜 많더라고. 기법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기법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포유 환율 연구소 영상을 보면은 그런 기술적 지표로 가격대 예측하시는 영상 한 번도 안 찍으셨다라는 거죠. 영상이 800개 정도 되실 텐데 한 번도 안 찍으셨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거시경제를 크고 장기간의 조망을 할 수 있는 이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나서야 이 기술적 지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지. 당장 우리가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도 몰라. 실무경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환율도 몰라. 화폐의 성질도 몰라. 그런 사람이 당장 기술적 지표 배워가지고 그거 흉내낸다고 해서 이게 수익률 높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쨌든 그래서 기술적 지표도 다른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지표 막 추천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람들에게 거의 추천을 안 하시는 부분. 이것도 저는 마음에 든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떤 주식이 하루에 10% 폭락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기술적 지표 그런 거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그 다음날 살 거예요. 10% 떨어졌으니까. 근데 똑같은 기술적 기법을 모든 개별 종목들마다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또 파는 상품이 다르고 또 기업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인지가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를 거고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각각 각양각색으로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른 건데 이 각각의 다른 환경들에 똑같은 기술적 지표를 적용해가지고 가격대를 예측을 한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정상적인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진정한 투자는 이 펀더멘털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각 국가의 펀더멘털을 알고 산업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탑다운 학습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라는 학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문에 적용되는 철학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보는 거죠. 어떤 공부해야 하는 부분을 이 위에서 아래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위에서 숲을 보는 것처럼 이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 쪽의 탑다운 학습법이라 하면은 미국 경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을 일단 다 훑어보는 거죠. 미국의 인구는 어느 정도고, 광의 통화량은 어느 정도고, 나스닥이란 무엇이고, 미국인들의 금융 수준은 어느 정도고, 미국이란 나라의 기술력, 국방력은 어느 정도고, 미국이란 나라의 정부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고,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지표들을 다 알아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경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알아보고, 일본 경제 알아보고, 중국 경제 알아보고, 유럽 연합 경제, 이런 식으로 이 주요 경제 대국들의 이 경제 지표들, 그 굵직굵직한 기둥들을 먼저 훑어보는 거. 즉,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가는 이러한 탑다운 학습법. 근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처음에 경제를 공부할 때 되게 미세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시적으로 가요. 미시에서 거시로 가요. 그러면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거 몇십 년 걸려도 헷갈릴 확률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제가 대단하다라고 느꼈냐면은 그동안 제가 전화도 자주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어떤 질문들, 고난이도의 질문들, 그거를 항상 100%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절한 답변들을 그때그때 바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제가 다른 경제 유튜버들 보면서 공부했을 때는 저 자신이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무슨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내려가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가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올라가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2차원적인 공식을 암기식으로 제가 억지로 그동안 외워왔다라고 하면은 이 윤 소장님을 처음 접하고 나서 공부하는 메커니즘은 그때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도 시장금리 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물가 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지 않냐라고 그걸 질문을 다시 했을 때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도 깊이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도 보유하고 계신 거고, 또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또 시장금리 중에서도 국채보다 회사채가 더 중요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회사채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트리플 A에서부터 B등급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거고, 또 양적 완화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또 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왜 자국 화폐는 같이 상승하는 것이며, 또는 GDP를 계산하는 방법과 GDP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허와 실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윤 소장님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몰랐을 만한 그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내공의 보유자이시라는 거죠. 또 뭐 화폐는 그 자체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이 그러한 철학도 이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또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이 철학적인 내용의 영상을 또 올려주셨었는데 이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종목이라든지 어느 지수라든지 그 가격대를 예측을 할 때는 호재도 물론 보지만 악재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힘의 합성이라는 이론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오프라인 모임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려면은 그 결과값을 예측할 때까지는 그 전에 무수히 많은 힘들이 거기에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간에 한 15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호재도 한 7, 8개 고려를 하시고, 악재도 7, 8개 고려를 하시고, 또 각각의 호재와 악재의 각각의 힘들은 어느 정도이며, 뭐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야지만이 이 정확한 적정 가격대를 산출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중용의 도라는 거고, 또 다른 의미의 중용의 도라는 거는 또 어느 주식의 가격을 적정 가격 이하에서 사가지고 적정 가격에서 파는 거, 이것 역시도 중용의 도죠. 그럼 반대로 이 중용의 도를 실천하지 않는 투자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적정 가격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사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거. 즉 이미 거품이 낀 상태에서, 이 거품이 꼈지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남들이 다 사니까 그냥 똑같이 추격 매수하는 거. 이것은 중용의 도를 벗어난 투자 기법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중용의 도라는 철학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100%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다른 경제 전문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이쯤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펀드 수익률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수익률이 240%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증권가 대부분의 이 신문에 나는 수익률은요, 연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증권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연율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신문에서 어떤 펀드의 수익률이 12%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현재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1%야. 그러니까 연수익률 12%라고 그게 신문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240%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깨알 정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펀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지수 펀드가 가장 일반적인 펀드인데, 이 지수 펀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표를 보면은 먼저 이 코스피와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2,500에서 2,570으로 2.7% 올랐다. 포유 환율 연구소는 40% 올랐다.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2,500에서 2,570으로 2.7% 올랐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40% 올랐죠. 나스닥 100은 13,327에서 15,233으로 14.3% 올랐죠. 니케이 225는 29,065에서 32,705로 12.5% 올랐죠. 이거 다 미국이랑 일본 주식도 다 이거 오를 거라고 예측한 것도 다 맞으셨고, 어쨌든 이렇게 한눈에 봐도 이 포유 환율 연구소의 수익률이 지수와 동등 비교했을 때 월등하다라는 게 보이시죠? 참고로 포유 환율 연구소는 이 TQQQ 같은 어떤 그 레버리지 투자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수, 3배수 투자 안 했다라는 거죠. 리스크 지구 투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가지고 있는 원본 다 안 굴렸고요.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익률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펀드는 이 개인과는 다르게 풀베팅 못합니다. 그리고 신용도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40%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니까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서 잠깐 그 지수 관련 펀드를 왜 비교 대상으로 넣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얘기를 드리자면은, 증권가에서는 이 지수를 이기면 일단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0% 올랐는데 내가 운영하는 펀드가 10% 오르면 이 경우에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왜냐면은 핸디캡을 지고 운용을 하는 거니까요. 모든 자산을 다 굴릴 수 없고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풀베팅도 못하고, 이렇게 풀베팅 못하고 신용도 못 쓰기 때문에 지수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것도 10배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코스피의 한 15배죠? 이거 굉장한 거죠.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또 지금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고 어떤 종목을 보유 중이길래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냐라고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원래 펀드들이 이 어떤 종목을 보유 중인지에 대해서는 원래 알려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전략 노출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략이 노출되면 다른 펀드 운용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 포유 환율 연구소를 경쟁자로 생각 중인 펀드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의도적으로 다른 펀드들에서 공매도를 친다든지 하면서 이 가격대를 낮추려고 하는 어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 알려주고 오픈을 안 시키고 있는 거라고도 봐야 하고, 어쨌든
되게 재밌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들릴 만한 정보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예, 항상 그러면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이 성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